회색빛 먼지가 햇살을 타고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서연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시간은 그녀의 세상에서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아침이 오고 밤이 가는 것은 그저 창밖의 색이 옅어지고 짙어지는 것일 뿐. 그녀의 내면은 언제나 깊은 심해와 같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 남편의 마지막 외침, 그리고 딸아이의 작은 손이 허공을 잡으려 했던 그 순간이 끝없이 재생되는 낡은 필름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고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그리고 그녀 자신의 절반까지도. 뇌졸중이라는 후유증은 그녀의 오른편 몸에 희미한 마비를 남겼다.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가끔씩 제멋대로 떨리는 손가락과 미세하게, 저는 다리는 그녀가 결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낙인과도 같았다.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축가였던 그녀는 이제 세상과 단절된 채 과거의 유령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남편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품에 안긴 딸아이는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선명해서 차라리 무감각해지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모두 메말라버린 사막, 그것이 지금의 이서연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녀는 최진우 박사의 상담실을 찾았다. 그는 서연의 재활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이자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말상대가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최 박사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차를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 씨,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서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특별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날이 어제와 같았고 내일 또한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최 박사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변화가 필요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멈춰있는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시간의 흐름을 다시 느낀다는 것, 그것이 과연 그녀에게 가능한 일일까? 그녀의 시간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그는 서류철에서 작은 팸플릿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희망꽃 보육원. 팸플릿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간단한 시설 보수를 돕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아이들이라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제안이었다. 자신의 아이조차 지키지 못한 여자에게 다른 아이들을 돌보라니 그것은 형벌과도 같았다. 저는 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먼지가 쌓인 악기처럼 거칠게 흘러나왔다.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쥐었다. 쥐었다. 잊고 있던 죄책감이 검은 잉크처럼 번져나갔다. 최 박사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서연 씨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 아주 작은 온기라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가장 좋은 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더 이상 무언가를 주고받을 마음의 여력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 무의미한 대화를 끝내고 다시 그녀만의 동굴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최 박사의 다음 말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서연 씨의 딸 소희가 살아있었다면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원했을까요? 소희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잖아요. 소희. 그 이름이 서연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의 한 구석이 시큰거렸다. 딸아이는 길가의 작은 풀꽃 하나도 소중히 여기던 아이였다. 넘어진 친구를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던 아이였다. 만약 소희가 이곳에 있다면 분명 저 팸플릿 속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을 것이다. 엄마, 우리 저기 가봐요 라고 조르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팸플릿을 집어드는 손길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왔다. 그 얼굴들 속에서 문득 소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다. 이것은 옳은 일일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분명해졌다. 이대로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은 소희가 원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상담실을 나온 서연의 손에는 희망꽃 보육원의 주소가 적힌 메모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정류장을 몇 번이나 지나쳤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명멸했다.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희미한 의무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버스가 보육원 근처 정류장에 멈춰 섰을 때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육원은 언덕길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고 빛바랜 붉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담벼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 황량함을 덜어주었다. 희망꽃 보육원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로 작은 철문이 보였다. 서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틈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낯설게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파는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을 희미하게 자극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철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멈춰 있던 그녀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 안쪽의 풍경은 팸플릿에서 본 것과는 사뭇 달랐다. 잘 가꾸어진 것처럼 보였던 작은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 외벽에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균열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런 낡은 풍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저마다의 활기로 빛나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화단 앞에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공을 차던 남자아이 하나가 실수로 공을 서연의 발치로 보냈다. 아이는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아이는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공을 집어들었다. 아이는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아이에게 공을 굴려주었다. 공은 아이의 발 앞에 정확히 멈춰 섰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며 다시 친구들에게로 달려갔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방금 전 아이에게 공을 굴려주었을 때만큼은 그 떨림이 멈춰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가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안에서 한 젊은 남자가 급하게 달려나왔다.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순하고 선한 인상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오시기로 한 이서연 선생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김민준입니다. 그는 서연의 굳은 표정과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 밝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의 건강한 에너지가 서연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민준은 그녀를 원장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서연은 보육원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지만 벽지 군데군데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거나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복도 끝 창문은 한쪽 유리가 깨져 판지로 덧대어져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랑과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과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다. 원장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중년의 남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아, 어서 오세요. 이서연 씨. 최 박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꽃 보육원의 원장 마동석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선해 보이는 눈웃음으로 서연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는 듯한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서 서연은 순간적으로 차가운 계산 속을 읽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 원장은 보육원의 현황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후원자들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의 말은 유창했고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서연은 아까 복도에서 보았던 깨진 유리창과 낡은 시설들을 떠올렸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위화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작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런 것을 파고들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최 박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마 원장은 서연에게 아이들 오후 간식을 챙겨주고 도서실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부탁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다. 민준의 안내를 받아 그녀가 향한 곳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식당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제각기 떠들고 장난치며 서연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 수많은 눈동자들 앞에서 서연은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느낌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들이 그녀의 손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감전된 것처럼 움찔거렸다. 그때였다. 한 여자아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돌아보니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아이였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크고 검은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했다. 왜 그러니? 서연이 묻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슬퍼 보여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아이의 순수한 눈은 그녀가 겹겹이 쌓아 올린 방어벽을 단숨에 꿰뚫어 보았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멈춰버린 세상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굳게 닫혀있던 이서연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슬퍼 보여요. 그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3년간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자신의 본질을 꿰뚫는 거울과도 같았다. 서연은 대답을 잃은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어떤 동정이나 호기심도 아닌 그저 맑고 투명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김민준이 다가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하나야 선생님 처음 오셔서 놀라셨겠다. 가서 친구들이랑 마저 간식 먹을까? 그는 서연을 향해 미안한 듯 웃어 보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박하나라고 조금 눈치가 빠른 아이라서요. 그의 배려 섞인 말에도 서연은 쉽게 평정을 되찾지 못했다. 하나의 그 한마디는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슬픔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흔들어 깨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기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이들의 빈 우유갑을 치우고 빵 부스러기를 닦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등 뒤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그 작은 아이 하나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렇게 희망꽃 보육원에서의 첫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어졌다. 서연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맡은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의 일과는 대부분 아이들과 직접적인 교감을 피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졌다. 낡은 도서관의 책들을 분류하고 후원받은 옷들을 정리하거나 주방 한쪽에서 채소를 다듬는 일이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아이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이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 같았다. 움직이고 일하고 숨을 쉬었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서연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다. 감정의 교류는 더 큰 상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유령처럼 존재하며 최 박사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은 보육원의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마동석 원장은 언제나 바빴다. 그는 후원자나 지역 유지들로 보이는 외부인들을 만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헌신적인 교육자의 얼굴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은 다정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아이들의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썼고 건물의 낡고 허름한 부분들은 교묘하게 가리거나 농담으로 가볍게 넘겼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창고에서 낡은 동화책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마 원장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후원자와의 통화인 듯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럼요, 의원님.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아이들의 난방시설 개선에 사용될 겁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는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전혀 다른 톤으로 말했다. 김 사장, 이번에 들어온 걸로는 부족해. 내 차부터 바꿔야 하니 알아서 잘 처리해.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서늘하고 탐욕스러운 기운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조용히 책장 뒤로 몸을 숨겼다. 첫날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가 조금씩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반면 김민주는 마 원장과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웃고 떠들었다. 아이들의 찢어진 옷을 직접 꿰매주고 고장난 장난감을 밤늦게까지 남아 고쳤다. 그는 부족한 예산 안에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서연은 가끔 그가 마 원장에게 건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원장님 아이들 겨울 외투가 너무 낡았습니다. 이번 후원금으로 꼭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 원장은 언제나 인자한 얼굴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 선생 마음은 잘 알지만 더 급한 곳에 써야 할 돈이 많다네. 우선은 기부받은 옷들 중에서 깨끗한 걸로 골라 입히게. 그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력감에 젖은 표정을 짓곤 했다. 그리고 박하나. 그 아이는 언제나 서연의 시야 어딘가에 존재했다. 하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진 곳에서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 아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깊이 관찰하는 듯 했다. 가끔 서연과 눈이 마주칠 때면 아이는 피하지 않고 그저 맑은 눈으로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에 서둘러 시선을 돌려야만 했다. 그 아이의 눈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하루는 서연이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주방 일을 돕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복도에서 뛰어오다가 넘어져 무릎이 크게 까졌다. 아이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주변에 있던 다른 봉사자들이 허둥대며 몰려들었다. 어머, 어떡해. 피가 나잖아. 양호실에 데려가야겠어.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침착하게 아이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익숙하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였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동요나 불필요한 말이 없었다. 오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만이 존재했다. 한때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건축가로서의 냉철함이 아주 잠깐 그녀의 몸에 되살아난 순간이었다. 아이는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안심했는지 울음을 그쳤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모든 광경을 복도 저편에서 하나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나면 보육원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시간은 서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동시에 유일하게 편안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텅 빈 도서관에 남아 흩어진 책들을 정리했다. 아이들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있었다. 책장에 책을 꽂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작은 의자 위에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하나의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남의 물건을 훔쳐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스케치북은 강한 자석처럼 그녀를 끌어당겼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스케치북 안에는 희망꽃 보육원의 풍경이 가득했다. 마당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김민준의 모습까지. 하나의 그림은 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하고 사실적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책장을 넘겼다. 그러다 한 그림 앞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 그림에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그림 속 여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무채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서연은 그것이 자기 자신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하나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저렇게 슬픈 그림자였던 것이다. 스케치북을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잊고 싶었던 감정의 파도가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쳐왔다. 하나의 스케치북은 이서연의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림 속 슬픈 뒷모습이 내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세상과 단절된 채 고통 속에 잠겨있는 유령.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주변으로 번져나가 아이의 순수한 세상에까지 어두운 얼룩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각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아주 미세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다. 다음 날 보육원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세상을 보는 그녀의 눈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감각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에만 침잠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주변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잠들어 있던 혹은 스스로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바로 건축가로서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분석력이었다. 그녀의 눈에 보이건 건물은 더 이상 아이들이 사는 공간이 아닌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나의 구조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식당 구석 아이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인 찬장 뒤 벽면에서 그녀는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균열을 발견했다. 기초 치마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는 위험한 신호였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뻗어 벽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너머로 건물이 내지르는 희미한 비명이 들리는 듯했다. 여자아이들의 숙소 천장에서는 희미한 물 자국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낡은 건물의 흔적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서연의 눈에는 옥상 방수층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였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저곳에서 물이 셀 것이고, 그러면 곰팡이가 피어 아이들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바닥의 특정 지점들을 기억해 두었다. 하중을 견디는 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감각은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보육원 건물은 유난히 추웠다. 낡은 보일러가 쉴 새 없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복도와 방 안에는 늘 외풍이 돌았다. 서연은 창틀을 유심히 살폈다. 낡은 목재 창틀은 뒤틀려 있었고 유리와 틀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 틈으로 겨울의 찬 공기가 사정없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잠을 자는 모습을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음식 또한 문제였다. 아이들의 식단은 늘 비슷했다. 멀건 국과 김치, 그리고 영양가 없어 보이는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다. 후원 물품 창고에는 고급 식자재나 영양 간식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도 아이들의 식판은 언제나 빈곤했다. 마 원장은 늘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것만 먹인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의 말과 너무나도 달랐다. 모든 것이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연극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발견들은 마 원장이 외부인들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그는 가끔 후원자들을 데리고 보육원을 둘러보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 같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히고 가장 밝게 웃도록 지시했다. 균열이 있는 벽은 아이들의 그림으로 가리고 낡은 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예산 부족을 탓하며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어느 날 유력한 정치인이 보육원을 방문했다. 마 원장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낡은 정문의 간판을 크고 번쩍이는 새 것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방문객의 동선에 있는 복도벽만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데 돈을 쓰면서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건물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며칠 뒤 갑작스러운 한파가 도시를 덮쳤다. 낡은 보일러는 밤새도록 덜컹거렸지만 건물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서연은 도서관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김민준과 마 원장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민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원장님 아이들이 너무 추워합니다. 이러다간 단체로 감기에 걸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후원금으로 어떻게든 난방 공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마 원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등을 두드렸다. 김 선생, 나도 마음이 아프네. 하지만 건물이 워낙 낡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돈은 더 중요한 곳에 써야 하네. 곧
있을 후원자의 밤 행사 준비를 해야지. 행사를 잘 치러야 더 큰 후원을 받아서 난방 공사도 할 수 있는 걸세.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이들의 고통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수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조용하고 무심한 자원봉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도서관 가장 깊숙한 곳,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료실에서 보육원 건물의 낡은 설계 도면을 찾아냈다. 푸른 잉크로 그려진 도면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희미하게 뛰었다. 그것은 건축가 이서연의 심장이었다. 그녀는 도면을 자신의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었다. 구조벽의 위치 배관의 경로, 전기의 흐름까지. 그리고 자신이 낮에 보았던 문제점들을 도면 위에 하나씩 겹쳐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건물은 3차원 모델로 재구성되었고 위험 요소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상적인 분노의 문제가 아니었다. 건물의 안전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어쩌면 재앙은 시간 문제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여자아이들의 숙소로 향했다. 불이 깜빡거린다는 핑계를 대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색색의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서연은 그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 보았던 천장의 물 자국 아래로 다가갔다.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닿은 천장. 벽지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살짝 힘을 주자 석고보드가 빵처럼 부스러져 내렸다. 생각보다 상태는 훨씬 심각했다. 빗물은 이미 구조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천장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무기력한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없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죽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지도 몰랐다. 눅눅한 천장의 감촉은 이서연에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절박한 신호였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마동석 원장의 교활함과 보육원의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짓이 될 터였다. 그녀에게는 정보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내부의 눈과 귀가 필요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늘 조용한 관찰자였던 박하나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보육원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건축가로 일하던 시절의 물건들과 함께 딸 소희가 쓰던 미술 도구들이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그 상자를 열었다. 파스텔, 색연필 물감. 소희의 작은 손때가 묻어있는 듯한 물건들이 그녀의 잊혔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삼켰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다음날 서연은 전문가용 색연필 세트와 질 좋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도서관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낯선 이의 접근에 잠시 경계하는 듯 어깨를 움츠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옆에 미술 도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걸로 그리면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 오랜만에 온기를 담고 있었다. 하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연과 새 스케치북을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반짝이는 색연필의 유혹은 아이에게 너무나 강렬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가장 마음에 드는 파란색 연필을 집어들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녀는 낡은 책 한 권을 펼쳤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작은 아이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들만의 조용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아이를 다그치거나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의 곁을 지켰다. 가끔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녀는 다가가 원근법에 대해 혹은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간결하게 조언해 주었다. 먼 곳에 있는 나무는 조금 작고 흐리게 그리는 거야. 그럼 그림이 훨씬 깊어 보인단다. 그녀의 설명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고 강요가 아닌 제안의 형태였다. 하나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서연이 가르쳐주는 기술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아이의 그림은 날이 갈수록 놀랍게 발전했다. 아이는 더 이상 사람들의 뒷모습이나 어두운 풍경만을 그리지 않았다. 스케치북에는 밝게 웃는 친구들의 얼굴, 햇살이 가득한 보육원 마당의 모습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변화를 통해 아이의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을 가르치는 행위는 서연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소희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던 행복했던 오후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딸아이의 고사리 같던 손을 잡고 선 긋는 법을 알려주던 일, 그림을 완성하고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 이전까지 그 기억들은 고통의 동의어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하나의 존재를 통해 과거의 행복한 기억은 현재의 시간과 연결되었고 아픔 속에서 희미한 온기를 피워 올렸다. 잊혔다고 생각했던 엄마로서의 역할, 그 애틋하고 따뜻했던 선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시 조용히 연주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스케치북에는 아름다운 2층 집이 그려져 있었다. 커다란 창문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지붕에는 예쁜 굴뚝이 솟아 있었다. 집 앞 정원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정말 멋진 집이네. 누구의 집이니? 서연이 묻자 하나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제 꿈의 집이에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그림 속 집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사는 집이요. 아이의 무심한 듯한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꿈이 아니었다.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 대한 아이들의 간절한 염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의 꿈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하나는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보육원의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가끔 자신을 화나게 하는 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밤이 되면 몰래 이불 속에서 우는 동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서연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보육원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하나와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정보들을 얻기도 했다. 밤이 되면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쥐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자야 해요. 그래도 추워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들은 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마 원장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정의감이라는 이름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주말 서연은
보육원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하나와 함께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보육원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도면처럼 그리고 있었고, 하나는 햇살 아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서연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지난 3년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느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남편과 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 옆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나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녀는 문득 하나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에서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슬픈 뒷모습이 아닌 아이와 눈을 맞추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스케치북 위로 뚝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고맙고도 벅찬 생명의 눈물이었다. 그 주 내내 하늘은 무거운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도시는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 속에 잠겨 있었다. 보육원의 아이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들뜬 목소리로 떠들었지만 이서연은 그 소란 속에서 불길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건물의 모든 균열과 얼룩이 곧 닥쳐올 재앙 앞에서 비명을 지르는 상처처럼 보였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옥상 방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원장님께 몇 번이나 건의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그저 아무 일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무력감은 서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낡은 건물에게 운을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을. 재앙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는 법이었다. 그리고 희망꽃 보육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낡은 쇠사슬과도 같았다. 결국 폭풍은 예보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거세게 도시를 덮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었지만 세상은 암흑에 가까운 어둠에 잠겼고 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 창문은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에 금방이라도 깨져나갈 듯 덜컹거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불안한 침묵과 간간히 터져나오는 작은 비명소리가 채워졌다.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역력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여자아이들의 숙소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과 민준이 달려갔을 때 방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서연이 발견했던 바로 그 천장의 물. 자국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물줄기는 금세 여러 개로 늘어났고 아이들의 침대와 이불은 속수무책으로 젖어 들어갔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방 한쪽으로 몰려 있었다. 애들아, 괜찮아, 괜찮아. 민준이 아이들을 다독이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다른 봉사자들은 허둥지둥 양동이와 대야를 가져와 물을 받아냈지만 쏟아지는 물의 양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이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사고의 기억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트라우마를 짓눌렀다. 지금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건축가 시절의 위기 대응 매뉴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김 선생님 아이들을 전기 패널에서 가장 먼 강당으로 옮겨주세요. 누전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봉사자들에게 젖은 이불을 치우고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물기를 닦으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유령 같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현장 지휘관이었다. 한참의 소동이 벌어진 후에야 마동석 원장이 나타났다. 그는 흠뻑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장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런 가엾은 우리 아이들. 이 저주받을 낡은 건물 같으니라고.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처럼 탄식했지만 아이들의 안위를 살피거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이 사태를 어떻게 포장해서 외부에 알릴지에 대한 계산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강당으로 대피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민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 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원장님, 제가 몇 달 전부터 지붕 문제를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의 절규에 가까운 항의에 마 원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김 선생,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야. 이건 천재지변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할 시련이라고.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몰아가는데 능숙했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마 원장의 뻔뻔한 위선과 그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하는 민준의 모습을. 그녀는 민준의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폭풍우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서연은 빗물이 흥건한 복도 끝에서 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다.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폭풍우 때문이 아니에요. 건물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서연을 그저 과거의 상처를 가진 연약한 자원봉사자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투명한 벽이 허물어졌다. 오랫동안 혼자서 외롭게 싸워왔던 민주는 드디어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의심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원금은 분명히 많이 들어오는데 보육원 살림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장부도 늘 무언가 이상하고요.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춰주었다. 차가운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분노의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들이 공유한 감정은 그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굳건하게 묶어주었다. 더 이상 이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마 원장의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희망꽃 보육원을 덮친 것은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폭풍이었다. 서연과 민주는 더 이상 외로운 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작지만 단단한 동맹이었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어둠이 내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것도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살아있는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심장의 박동이었다. 폭풍이 핥히고 간 보육원은 깊은 상흔을 앓고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새던 여자아이들의 숙소는 임시 방편으로 비닐을 덧대놓아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방의 아이들은 비좁은 다른 방으로 옮겨져 새우잠을 잤고
보육원 전체에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아이들의 뒤섞인 불만이 무겁게 떠다녔다. 하지만 마동석 원장은 이 재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그는 언론과 후원자들에게 연락해 시련에 맞서 싸우는 영웅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연기하며 새로운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의 뻔뻔한 위선은 이서연과 김민준의 결심에 불을 지폈다. 더 이상 그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밤은 다시 불을 밝혔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실 책상에 앉았다. 먼지를 닦아낸 제도판 위로 그녀는 희망꽃 보육원의 낡은 설계 도면을 펼쳤다. 잠들어 있던 건축가 이서연이 완벽하게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설계에 매달렸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 계획이 아니었다.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이었다. 그녀는 단열 성능이 뛰어난 신소재를 찾아냈고 비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계획이 공사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었다. 마침내 완벽한 수준의 계획안과 공사 비용 견적서가 완성되었다. 그녀가 산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업체의 견적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자재의 품질이나 안전성은 월등히 높았다. 서연과 민주는 마 원장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마 원장은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후원자들에게 보여줄 성의를 생각해서인지 마지못해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서연을 그저 의욕 넘치는 순진한 자원봉사자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뭘 또 제안하시려고.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도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이 준비한 설계 도면과 구조 계산서 비용 분석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녀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자 마 원장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의 눈에 떠올랐던 경멸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인내 깊은 경계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런 종류의 전문가가 자신의 영역 안에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서연의 발표가 끝나자 사무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 원장은 계획안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서연 씨의 열정은 고맙지만 이건 너무 복잡하군요. 그리고 이렇게 큰 공사를 우리 마음대로 진행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서요. 그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서연과 민주는 그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게다가 우리 보육원은 모든 시설 보수를 전담하는 지정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과 상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연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훨씬 뛰어나고 경제적인 계획안을 눈앞에 두고도 보이지 않는 계약업체를 핑계로 거절하는 이유. 그것은 명백한 부패의 증거였다. 그 정체불명의 업체는 그의 비자금을 조성해주는 통로일 것이 틀림없었다. 마 원장의 사무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도서관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졌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제안이나 설득은 의미가 없어요. 저들은 건물을 고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고치는 순간 돈을 빼돌릴 명분이 사라지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력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전사처럼 보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두운 도서관 구석에 마주 앉아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동석 원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보육원의 내부 사정에 밟고 행정실에 접근할 기회가 있는 민준이 내부 침투를 막기로 했다. 그의 임무는 마 원장이 숨겨놓았을 진짜 장부와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의 서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분석가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분석력을 이용해 민준이 가져온 자료들의 허점을 파헤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임무를 맡았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 인맥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건축업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자문을 구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또한 마 원장이 언급했던 지정계약 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옛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부탁했다. 그들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그 주 금요일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민주는 낮에 몰래 떠놓은 복사키를 이용해 행정실 문 앞에 섰다. 칠흑 같은 복대는 그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천천히 돌렸다. 찰칵. 낡은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섬뜩하게 울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둠이 잠긴 사무실 안으로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다. 그림자 속에서의 계획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린 순간이었다. 행정실 안의 공기는 쇳가루 냄새가 나는 듯 무거웠다. 김민주는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철제 캐비닛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서류 더미 위를 조심스럽게 훑고 지나갔다. 이서연이 일러준 대로 그는 회계장부와 공사계약서가 보관된 서랍을 찾고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움직였다. 아이들의 얼굴이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서연의 눈빛이 그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시설 관리 및 보수 계약이라고 적힌 두툼한 서류처를 발견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그는 서류처를 열어 가장 최근의 계약서부터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셔터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설정했지만 그의 귀에는 매 순간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마 원장이 언급했던 바로 그 지정업체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대진개발. 그는 이름과 사업자 번호 그리고 계약 금액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야간 경비원의 순찰 시간이었다. 민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마지막 장부를 급하게 촬영하고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그가 방금 나온 사무실 문을 비추고 지나가는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촬영한 파일들을 서연에게 넘겼다. 그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다.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민준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예리한 건축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숫자와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긴장된 얼굴로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숫자는 마동석의 추악한 범죄를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회계장부와 민준이 몰래 촬영한 내부 거래 명세서 사이에는
엄청난 액수의 차이가 존재했다. 거액의 후원금이 장부에서 누락되어 정체불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대진개발이라는 업체와 맺은 계약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가득했다. 간단한 배관 수리에 수천만 원권 창틀 교체에 수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민준이 나지막이 신음했다. 이 돈이면 보육원 전체를 새로 짓고도 남을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들은 건물을 새로 지을 생각이 없어. 계속해서 낡은 채로 두어야만 수리비를 명목으로 돈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 그녀는 대진개발의 사업자 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고 등록된 사무실도 없었다.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그녀가 뒷조사를 부탁했던 옛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했다. 대진 개발 대표자 이름 마동철, 마동석 원장의 친동생으로 확인됨.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었다. 가족을 동원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횡령 범죄였다.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다가서는 동안 마동석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교활하고 의심 많은 인간이었다. 그는 김민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늘 순종적이던 그가 사사건건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어딘가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서연. 늘 그림자처럼 조용하던 그녀가 이제는 아이들의 중심에서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녀를 엄마처럼 따랐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었다. 마 원장은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교묘하고 비열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봉사자들 사이에서 이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서연 씨, 참 안타까운 분이야. 아직도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가끔 보면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는 그녀의 아픈 과거를 무기 삼아 그녀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 했다. 어느 날 오후 마 원장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걱정스럽다는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 봉사활동에 너무 열심인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만 혹시 너무 깊이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의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선생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에게 너무 정을 주는 것은 선생님 자신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선을 넘지 말라는,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지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장님.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마 원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서연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연과 민주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마 원장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이 자료들을 이사회와 언론에 넘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승리가 눈앞에 와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로 공식적인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마동석 원장의 이름으로 발송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였다. 사유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이었다. 마 원장이 먼저 칼을 빼어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조직의 가장 약한 고리인 김민준이었다. 판이 위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는 마동석이 던진 선전포고장이었다. 김민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끝났습니다. 원장이 손을 쓰면 저는 해고될 거고 우리가 모은 증거는 앙심을 품은 직원의 거짓말로 치부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직장을 잃는 것보다 아이들을 지킬 유일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앞에서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민준 씨. 이건 그가 코너에 몰렸다는 증거예요. 두려우니까 가장 손쉬운 상대부터 공격하는 거죠. 그녀는 수많은 프로젝트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왔던 특유의 냉철함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분노하는 건 저들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영리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민준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며칠 뒤 민준을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그곳은 진실을 가리는 자리가 아닌 마동석이 연출한 한편의 연극 무대와 같았다. 그는 이미 매수해놓은 몇몇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민준이 평소 원장의 지시에 불순한 태도를 보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보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마 원장은 슬픈 표정으로 아끼는 직원이지만 조직의 기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는 위선적인 말을 덧붙였다. 결국 김민주는 정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는 명목하에 정직 처분을 받았다. 보육원 출입조차 금지된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가장 눈에 가시 갔던 민준을 제거하자 마 원장의 모든 공격은 이제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보육원의 형식적인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부분 그의 측근이거나 보육원 운영에 무관심한 인물들로 구성된 허수아비 이사회였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이서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퍼뜨렸던 소문들은 이제 공식적인 보고가 되어 이서연을 옥죄었다. 그녀의 침묵은 반사회적 성향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병적인 집착으로 둔갑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과거 병력을 들먹였다. 물론 이서연 씨는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사고 후 뇌졸중까지 겪으셨지요.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 아이들 곁에 두는 것이 과연 안전한 일일까요? 그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는 연기를 했고 그의 말은 이사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서연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즉시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 원장의 계략은 효과가 있었다. 보육원 내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다. 직원들은 서연을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동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바로 마 원장이 의도했던 바였다. 혼자가 되자 잊었던 절망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세상이 다시 그녀를 거부하고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어두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가 도서관 구석에 앉아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였다. 하나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손에는 새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 그림에는 사나운 하이에나 무리에 맞서 새끼들을 지키고 있는 암사자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암사자의 얼굴은 어딘지 슬퍼 보였지만 그 눈빛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가 그림을 보여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자 엄마는 슬퍼 보여요. 하지만 아주 강해요. 아무도 아기들을 다치게 못할 거예요.
아이의 그 한마디는 서연의 심장을 관통하는 강력한 울림이 되었다. 그렇다. 자신은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은 저 그림 속의 암사자였다. 보육원의 아이들은 그녀가 지켜야 할 새끼들이었다.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지지는 그 어떤 비난과 의심보다도 강했다. 서연은 하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단단한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이 아이들을 지켜냄으로써 속죄할 것이다. 서연은 반격을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마 원장이 자신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직접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마 원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담한 행동이었다. 그는 서연이 조용히 무너져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서연은 자신의 무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주치의였던 최진우 박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회복 과정에 있다는 공식적인 의사 소견서를 요청했다. 최 박사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며 기꺼이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또한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법적인 대응 절차를 준비했다. 마침내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서연은 회의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마 원장의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는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그녀를 연약하고 위험한 존재로 포장하고 있었다.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해졌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최 박사의 소견서가 단단하게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그녀의 의지이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창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이제 희생양이 아닌 전사로서 사자의 소굴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이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탁자 주위에 앉아있던 이사들은 불청객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노골적인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동석 원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노련한 배우처럼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말했다. 아, 이서연 선생님. 마침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환영하는 듯했지만 실은 그녀를 문제아로 낙인 찍는 교묘한 덫이었다. 마 원장은 서연을 자리에 앉히고 준비된 각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 대한 조작된 목격담들을 나열했다. 그녀가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겉도는 모습 가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행동들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보고되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정신과 의사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과거의 트라우마와 연결시키며 그녀가 아이들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해서 대부분의 이사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마침내 발언 기회가 서연에게 주어졌다. 모두가 그녀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서투른 변명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로 이야기했다. 이사님들께서 제 정신 상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계신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사장에게 건넸다. 그것은 제 재활 치료를 담당해 오신
최진우 박사님의 공식적인 의학 소견서입니다. 제 현재 상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아이들과의 교감이 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 박사의 이름과 병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소견서는 마 원장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이사들의 표정에 미묘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마 원장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김민준 선생, 당신은 정직 중인 몸이야. 누가 함부로 여기에 들어오라고 했나. 하지만 민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와 젊은 변호사가 함께 들어섰다. 그 중년 신사를 본 순간 마 원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보육원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 회장이었다. 회의의 성격은 그 순간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아니었다. 보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비공식적인 청문회였다. 서연이 초대한 변호사가 이사들에게 법적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서연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희망꽃 보육원의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화면에는 2개의 회계장부가 나란히 떠올랐다. 하나는 공식적인 감사용 장부, 다른 하나는 민준이 촬영한 내부 관리용 장부였다. 화면 속에서 거액의 후원금이 공식 장부에서 증발해버린 과정이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최소 5억 원 이상의 후원금이 장부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이사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음 화면에는 대진 개발에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공사 견적서들이 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이 작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계획안이 비교 자료로 제시되었다. 사기 행각의 규모는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서연은 화면에 대진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웠다. 대표이사 마동철. 그 이름 아래에는 마동석 원장과 형제관계라는 주석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마동석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교육자의 가면이 벗겨져 내리고 탐욕에 찌든 범죄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것들이 조작한 거라고. 저것들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이야.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발악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자백과도 같았다. 그의 추태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던 거액 후원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마 원장,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쓴 내 돈이 당신 형제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니. 당장 모든 후원을 중단하고 오늘부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 의뢰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깨달은 이사들은 서둘러 마 원장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가 끝나고 마 원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뒤 서연과 민주는 텅 빈 복도에 마주 섰다. 승리감보다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나와 몇몇 아이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아이들은 서연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마주 안았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천이 그녀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따뜻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진실의 빛이 그들 모두를 자유롭게 한 순간이었다. 진실의 빛은 어둠을 몰아냈다. 마동석과 그의 동생 마동철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희망꽃 보육원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시에서 파견된 임시 관리자들이 보육원을 운영했지만 리더를 잃은 조직은 한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전보다 더 맑고 투명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김민주는 정직 처분에서 풀려나자마자 보육원으로 복귀했다. 그는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했다. 이서연은 다시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육원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주고 있었다. 몇 주 후 보육원의 이사회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마 원장의 측근들은 모두 물러났고 그 자리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거액 후원자였던 강 회장은 이사장이 되어 보육원 정상화를 직접 이끌었다. 그들의 첫 번째 안건은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그들은 이서연에게 임시 원장직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권력이나 명예를 원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 목표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행정가의 책임감과 대외적인 역할의 무게는 그녀에게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상처를 가진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을 되돌린 것은 바로 아이들이었다. 하나가 아이들을 대표해서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이제 우리를 떠나실 건가요? 아이의 불안 가득한 눈빛 앞에서 서연은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마 원장을 몰아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그녀의 진짜 책임이라는 것을. 그녀는 긴 고민 끝에 마침내 임시 원장직을 수락했다. 원장이 된 이서연의 첫 번째 업무는 서류 결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리모델링 계획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강 회장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그녀가 꿈꾸던 보육원 재건축 프로젝트가 마침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자원봉사자가 아니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지휘하는 건축가 이서연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집을 설계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아이들은 저마다 꿈꾸는 집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소박하고 순수한 바람들은 설계 도면에 하나씩 반영되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침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책 냄새가 향긋한 도서관, 그리고 하나를 위한 작은 미술실까지. 낡고 부패했던 건물의 일부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기초가 다져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의 삶 또한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인 김민준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그 과정 속에서 서연의 내면 역시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안식처를 찾아가 새로 지어지고 있는 보육원의 사진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여보 소희야, 나 잘하고 있지? 당신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할 거야. 내가 당신들에게 못해줬던 것들을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 과거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꽃 보육원이 완공되었다. 개원식은 거창한 행사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파티로 열렸다. 최진우 박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찾아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로 지은 집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다. 그날 하나는 서연에게 새로운 그림을 선물했다. 그림 속에는 아름다운 새집을 배경으로 서연과 민준 그리고 모든 보육원 아이들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거대하고 새로운 하나의 가족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연은 새로 지은 건물의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침실의 문을 열고 따뜻하고 안전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하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커다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 찾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 났었지만 그녀는 그 잿더미 위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희망의 집을 지어 올렸다. 그녀는 과거를 잊음으로써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으로 미래를 건설함으로써 다시 삶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길고 긴 고통의 끝에서 찾아온 눈부시게 따뜻한 부활이었다.